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전한적 뉴딜 세미나 사회를 맡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전략센터 소장 김희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세미나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전환적 재정 투자를 통한 경기 활성화 그리고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시점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의 전환적 뉴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이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인문사연구회 성경용 이사장님의 개의사가 있겠습니다. 예,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짧게 인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정말 정성을 들여서 환영사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제가 이걸 무시하고 하기가 너무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환영사를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성경용입니다. 향후 10년을 위한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정책 제안을 위한 전환적 뉴딜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중요한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재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님, 홍장표 소득주도 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체 회의의 좌장을 맡아주신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님과 각 분과 좌장을 맡아주신 반상진 원장님, 조항희 원장님, 윤재용 원장님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조 및 휴먼 뉴딜 발제를 맡아주신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님과 여러 발제자 토론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유종일 원장님 일하는 걸 제가 지켜봤는데 기획도 탁월하시고 특히 이 사람들을 조직하고 행동하는데 신출귀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꼭 이렇게 오셔야 될 분들이 와서 이런 그 모임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빠른 경제 성장을 통하여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 이면에는 불안, 불평등, 또 불행 이런 여러 한국의 비극 현상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 소멸 위기, 미중 무역 갈등 심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 경제 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고용 불안정과 소득 불평등 심화 이런 여러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그 대안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를 예방하고 미래에 요구되는 새로운 기술적, 산업적, 경제적 요구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을 중심으로 전환적 뉴딜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정부 재정 투자 확대를 통해 기존의 경제 성장 경로를 새로운 성장 경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공유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유종일 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환적 뉴딜 세미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개회사에 이어 이재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회장님께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아주 잘 준비된 축사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재민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 전환적 뉴딜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사에 제가 참석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홍장표 소득주도 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최영표 KDI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용 이사장님과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경제는 20세기 후반 이후 여러 부침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누려왔지만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대침체를 거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은 장래를 보장하기 어렵게 되었고 1980년대 이후에 악화되기 시작한 분배는 여전히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요약되는 새로운 기술 진보 때문에 일자리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일반화되고 또 한편으로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 경제는 20세기 후반 세계 경제의 호황에 일찍 편성한 결과로 고도 성장을 누렸지만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분배가 악화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대침체 하에서 조유의 장기적 총수요 부족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의 불안,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문제까지 겹쳐서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전환적 뉴딜이라는 개념으로 요약하고 그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 전체와 정책 담당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활발한 논의와 생산적 대안 제시를 통해서 한국의 경제와 사회가 추구할 바를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재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회장님 축사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축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득주도성장특위를 맡고 있는 홍장표고요. 저도 똑같이 상장을 받았습니다. 예. 자주 불러주십시오. 이런 상장을 주신다면 언제라도 뛰어오겠습니다. 예. 저도 읽을 수밖에 없네 이렇게 주셔가지고. 예. 우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그리고 KDI 스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환적 뉴딜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뭐 그동안 우리 경제정책 관련된 중장기 과제 그리고 현황 과제에 대해서 대단히 왕성한 활동을 해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세미나에서 그러니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뚜렷하게 전환적 뉴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그와 같은 워딩이고 저 또한 상당히 흥미롭게 바라볼 예정입니다. 이 자체 내용 굉장히 획기적이고 그리고 담대한 일종의 대안 제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자리에 제가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저 또한 대단히 반갑고 또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뭐 경제면을 주로 장식하고 있는 거는 뭐 미중 경제 전쟁, 그리고 그 속에 뭐 며칠 사이에 일본의 보복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그 좀 주목되는 그와 같은 보고서들이 몇 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5월달에 우선 OECD 보고서, 이 OECD 보고서에서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라는 것들이 실제로 진행되었을 경우에 전 세계 경제에서 2021년까지 성장률이 0.7%포인트, 그리고 무역 증가율이 1.5%포인트 감소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보고서 속에 특히 그 타격은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로 동아시아 지역, 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충격이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수출 부진 그리고 투자 위축이라는 것들은 현재 우리 경제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난 주말 끝난 G20 회의에서도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것이 아마 일시적으로 잠정적인 휴전 상태로 들어간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미중 대결이 사실상 장기적인 일종의 전략적인 대결이라는 측면을 감안한다면은 대외의 불안정 요소는 지속될 거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그런 의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G20 정상회의에서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주요국 정상들이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각국이 성장 친화적인 그와 같은 일종의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했고요. 이 속에 보고됐던 IMF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라는 것들이 필요한,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세 나라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 호주, 그리고 바로 한국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와 관련돼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현재 추경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요. 또 국회가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으니까 이 추경 논의가 좀 더 활발히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선전을 한다면은 우리 특위에서는 벌써 4월 달에 이 관련된 문제 제기를 했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사실 오늘의 이 세미나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인 이 전환적 뉴딜은 저도 좀 꼼꼼히 저희 특위에서도 꼼꼼히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저와 함께 같이 이제 우리 특위에 있는 위원까지 같이 와서 보고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좀 나름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내용 중에서 이 내용 자체가 단순히 확장적인 재정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우려까지도 불식시킬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일종의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이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이와 같은 좀 더 장기적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비전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담대한 제안, 그와 관련된 활발한 토론들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홍장포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축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님께 축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DI 원장 최정표입니다. 저는 알맹이만 뽑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전환적 뉴딜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세미나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린 뉴딜의 개념 정립부터 사람 우선의 휴먼 뉴딜, 혁신의 디지털 뉴딜과 지속 가능성의 그린 뉴딜을 포괄하는 전환적 뉴딜 개념의 정립과 정책 수단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성경융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 원장님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참석하신 내외의 기빈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잘 아시겠지만 최근 우리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잠재 성장력의 둔화와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 수출의 감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내적 대외적 어려움 속에서 단기적 경기 부양에 머무르지 않고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부정적 경로 의존으로부터의 구조적 전환이 절실하다는 측면에서 오늘 세미나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포함한 전향적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최근 KDI에서 추진한 7대 서비스 산업의 구조적 전환, 즉 문화예술, 관광, 평생학습, 돌봄 및 요양, 건강관리, 보육 및 교육, 쾌적한 환경을 위한 환경 서비스 산업 발전 방향 연구와 그 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KDI에서는 지난 한 1년여간 우리나라의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서비스 산업 7개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정책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연구하고 오늘 또 토론 내용들이 상당히 겹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같이 보완적인 효과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그 기대되는 바가 많고요. 특히 오늘 그 전환적 뉴딜 세미나가 단기적인 경기 완화 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긴 호흡을 갖고 우리나라 경제 체질 전반의 업그레이드 및 국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논하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또 좋은 축사를 많이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까지 또 시간을 많이 빼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저 축사는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정표 KDI 원장님 축사 감사드립니다.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해주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마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거 하고 이어서 이제 토론자 요거 세팅을 지금 바로 하는 거죠, 그죠? 저쪽 여기서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유종일입니다. 바쁘실 텐데 급하게 준비한 세미나 이렇게 먼 걸음 오신 분들도 있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지금 급해가지고 중요하신 분들이 좀 떠나신 것 같은데 내용은 다 읽어보신 것 같습니다. 축사 말씀 감사드리고 또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뭐 많은 부분 제가 좀 구상한 것이기는 하지만 저의 단독 저작은 결코 아니고요. 여기 썼듯이 전환적 뉴딜 TF 명단은 저기 자료집 뒤에 보면 있는데 그 TF에는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원장님들도 뭐 바빠서 매번 오시지는 못했지만은 여러 번 참여하였고 저희 TF 멤버들이 계속 브레인스토밍하는 과정에서 서로 배우고 저의 생각도 발전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그것의 소산입니다. 지난 3월에 시작해서 거의 한 4개월 가까운 그 작업을 했었던 것이고요. 전환적 뉴딜이 말이 어렵다. 제가 이런 비판을 벌써 받았습니다만은 쉽게 얘기해서는 그 재정 확대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 것도 하고 단기적으로 또 그 돈을
그냥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써서 우리 발전 패러다임을 좀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좀 바꿔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재정 확대 경기 부양 얘기를 하면 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단기적인 경기 부양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빚만 늘어난다 하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그것이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전혀 없다. 잘하면 오히려 지금 하강 곡선을 걸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이 경로를 전환시켜서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구조 전환을 이뤄내는 그런 재정 확대를 하자 하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사람 우선의 사회, 포용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휴먼 뉴딜, 혁신의 디지털 뉴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추진하자는 것이고요. 사실 이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혁신적 포용 국가라는 그 국가 비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국민들한테 그것이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충분히 와닿지도 않고 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구체적인 정책 수단화돼 가지고 이전에 우리나라가 가던 길하고 진짜 이제 새로운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그 지속 가능성을 추가해서 진짜 정말로 변화를 일으켜내는 그런 길을 과감하게 걷기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휴먼 뉴딜이라는 건 제가 다음 세션에서 분과회의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라서 우리 소득 수준에 비해서 국민들이 별로 행복하지 못하고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불만에 차있고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독일의 노 부부가 한국에 와서 한 2주일 동안 전국을 다 여행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알던 옛날에 가난했던 한국에서 온 광부와 간호사들이 가난하지만 참 그 순박하고 웃는 얼굴이었는데 잘 살아진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다. 얼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구나. 불만이 많은 이 세상, 이것을 바꾸려면은 우리가 좀 가치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의 토대는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다른 걸 잘 몰라서 사람 중심 경제, 사람 중심 재정, 이것을 중심으로 저는 좀 이따가 좀 자세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사람 중심 경제는 물적 자본 축적보다는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더 뭘 하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무게 중심을 더 옮겨야 되겠다. 공급 확대에 있어서 또 수요도 수출 및 투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저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장 지금 떠나셨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저도 분배와 소비 쪽에 더 강조점을 지금보다는 더 둬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규제를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윤을 더 많이 내게 하고 경제 성장을 돕느냐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결국 궁극적으로 경제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회의 복지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가치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지털 뉴딜 이 전문가들이 앞에 계십니다만은 최근 디지털 전환 누구나 다 아는 건데요. 적극 대응하고 이를 산업 경쟁력의 강화와 사회 문제 해결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R&D를 하고 인프라 구축을 하는 등 정부 투자가 필요한 영역에서 이 재정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으로 대표되는 제조업 주도의 디지털 전환, 또 미국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그 가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있는 ICT 스타트업 주도의 디지털 전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운명적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내린 결론이고요. 이 디지털 전환이 사람의 삶을 더 풍요롭고 여유롭고 더 자아 실현을 돕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자칫 잘못해서 빅브라더 사회 모든 우리의 뭐 하라리가 말하는 사람 머리에 대한 해킹이 일어나고 이 안면 인식으로 다 뭐 감시하고 이런 사회가 된다든지 아니면 다 자동화 해가지고 노동을 배제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노동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린 뉴딜 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만은 그것은 매우 좀 표피적인 현상이었던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무조건 더 많은 소득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막 개발 프로젝트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그 욕구가 지금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이것이
그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지금 필요한 거고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런 요구가 굉장히 강화될 텐데 그래서 이게 녹색 전환이 우리가 그냥 정치적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것을 이뤄내야 될 급한 상황에 있다 이런 말씀이고 이 세 가지 뉴딜이 서로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휴먼 뉴딜을 통한 그 사람의 역량, 인적 자본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 뭐 정체성 자본까지도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확대되는 것이 결국 디지털 뉴딜을 이뤄낼 수 있는, 잘 이뤄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고 또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포용과 희망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 휴먼 뉴딜의 기반이 되는 것이고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도 디지털 기술과 인재를 서로 그걸 활용해서 환경 관리를 하고 또 이 그린 뉴딜을 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휴먼 뉴딜과 그린 뉴딜 간에도 서로 상호 작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간단하게 제가 짚어보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그 경기 악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지금 뭐 제가 반복할 필요가 없고요. 축사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지적을 해두셨듯이 우리 경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그런 단기적인 그런 재정 확대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봐도 우리는 재정 규모가 너무 작다. 그래서 우리 그 수요 구조를 보면은 저 파란색이 이 소비 수요의 비중인데요. 이게 그 선진국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이렇게 소비 수준이 50%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도시국가 아니고서는요. 그래서 이 수요 구조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내수를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기본은 역시 이 재정이 상당 부분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재정의 이거는 IMF 연구 결과입니다만은 재정의 자동 안정화 기능이라는 것 때문에 재정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이런 그 경기에 이 진폭이 작아진다라고 하는 매우 상식적인 얘기고요. 물론 이것이 개도국에는 사실 개도국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그 대외 신인도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원하지 않는 이 허리띠 졸라매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개도국 경우에는 이 현상이 안타깝게도 잘 안 나타납니다. 선진국에서는 분명히 이렇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이제 작으니까요. 그리고 이 재정 규모하고 소득 재분배의 상관관계는 뭐 거의 1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가장 재정 규모가 작고 소득 재분배를 가장 안 하는 나라로 그래서 최근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만들어낸 그림입니다만은 이렇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단기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관해서 매우 간략하게 그것이 왜 필요한지 앞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인구나 경제가 자꾸 줄어드는 수축 사회로 가고 있다. 또 불만 사회로 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하는 얘기고요. 관련해서 뭐 무슨 아까 그 오불 사회인가 무슨 불평등 뭐 여러 가지 불행 이런 게 나왔는데 그것을 뭐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이것도 뭐 잘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는 얘기거든요. 옛날에 이것이 그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 지금 어른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6.25 때 뭐 이럴 때죠. 그럴 때는 이 계층 대물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세대의 지위와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코릴레이션이 높았는데 고도 성장을 하면서 많은 그 계층 이동의 기회가 생기고 그래서 그것이 쭉 내려갔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시 옛날처럼 그 대물림이 심화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이것이 한 뭐 4, 5년 전 연구 결과인데요. 더 올라갔을 거로 생각하고 이것을 이미 젊은이들은 딱 간파하고 금수저, 수저계급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불평등보다도 이건 굉장히 기회 자체가 불평등해지고 불공정한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디지털 시대의 산업적 사회적 도전 과제는 아까도 얼핏 언급했습니다만은 특히 잘 아시는데도 우리가 뭐 IT 강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그것이 그 우리의 그 추격 전략이 좀 손쉬운 부분, 하드웨어, 인프라, 제조 이쪽에서 좀 했던 건데 지금 엊그제 일본에서 우리한테 뭐 무역 보복 조치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취약점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정말 하이엔드 이런 것들이 취약하고 또 제도적인 제약도 여러 가지가 있고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라든지 데이터 인프라가 취약하고 그래서 가장 각광받는 AI 쪽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많이 뒤처지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작년에 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거기는 이제 그 우리 이 업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라 거기서 각 그 업종별 협회에 대구 서베이를 해서 중국과 기술 격차를 이 소위 4차 산업혁명 분야라고 하는 12개 산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미 이 분야마다 좀 우리가 앞선 것도 있고 뒤선 것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중국보다 뒤졌고 5년이 지나면 격차가 더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전망을 업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재밌는 것은 그러면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뒤처지냐 가장 큰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업계에 계신 분들이 뭘 꼽았을까요? 규제 때문에 그랬다고 했을까요? 그거는 정부하고 얘기할 때는 아마 규제가 문제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인재라고 했습니다.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중에 더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 성장과 환경 압력의 증대가 여전히 그 같이 가고 있는 이것이 탈동조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동조화되어 있는 그런 후진국형 경제 구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저는 이 표를 이제 김옥석 박사님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저한테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대한민국은 에너지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소득에 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쓴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낮냐? 브릭스는 개도국이잖아요. 등치 큰 개도국이잖아요. 브릭스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아요. 에너지 생산성이.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1990년하고 2015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브릭스는 에너지 생산성이 거의 2배가 됐어요. 여기서부터 그 사이에 막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뭐 약간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더라.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짬을 내서 이걸 한번 봤습니다. 여기 KDI 원장님 이렇게 와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만은 KDI하고 한국은행에서 가끔가다 한 번씩 뭐 우리나라 경제 뭐 성장 회계 분석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잠재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예측도 하고 합니다. 최근에 KDI에서 5월 달이죠. 이제 그 하반기 2019년 하반기 경제 전망 내면서 거기서도 이런 거를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데이터인데 2020년대 21년부터 30년까지 1.7% 잠재 성장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멀리까지 갈 건 없고 멀리까지 가면은 뭐 더 위에 있을 겁니다.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어떨 거다. 잠재 성장률을 쭉 전망을 했는데 이때 전망을 잘했으면은 한국 경제가 이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전망을 잘했으면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 경제 실제로 간 거는 이거는 이동 평균입니다.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잠재 성장률 전망하면 또 이걸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하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앞으로 갈 것 같다. 그랬는데 이것도 못 따라가고 또 그 다음에 하면 또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한간에서는 뭐 이 정부에서 무슨 좌파적인 정책을 해서 이 홍장표 위원장 계시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해서 무슨 한국 경제가 어려워졌다 어쩌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경향적으로 계속 하강하고 있다. 이것은 뭐 김대중, 노무현, 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뭘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 그림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대단히 비과학적인 거다. 그냥 한번 프로젝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봤으니까 앞으로 이럴 것 같다라고 하는 추정 정도지 여기 이것을 맹신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틀렸듯이 앞으로는 거꾸로 틀려져야 된다. 턴어라운드 해야 된다. 그것이 전환적 뉴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얘기할수록 저는 더욱 심각한 그 막다른 골목에 봉쇄할 것이다. 저는 이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주장은 그 설득력이 좀 부족하고 제가 스피커가 좀 성능이 안 좋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 길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제 성장론을 공부하신 분들한테 아주 기본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성장에 대한 그 생각과 제도와 기득권과 이 모든 것들이 과거 60년대부터 있었던 고도 성장기에 형성된 그 생각에서부터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때는 인구 과잉 시대입니다. 얼마나 인구 과잉 시대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도남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한 반에 거의 100명쯤 되고 그것이 교실을 하나 가지고 두 반 있습니다. 오전반, 오후반. 왜? 교실은 적고 학생은 많으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실은 많고 학생은 적습니다. 그렇죠? 학교들이 문을 닫죠. 그렇게 된 거예요. 인구 과잉에서 자본 과잉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잘 우대를 해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람을 생산하지 않는 겁니다. 에이, 결혼하고 애 낳고 살기가 힘들다. 반면 자본 축적에 대해서는 이건 뭐 세금도 깎아줘야 된다, 규제도 풀어줘야 된다, 자꾸 그 성장하려면은 투자를 더 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하다 보니까 자본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수학 체감의 법칙이 생깁니다. 자본이 조금밖에 없고 사람이 많을 때는 자본을 조금만 늘려도 그 자본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치면은 물류에 확 트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많은데 시골에다 고속도로 하나 더 놓으면은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합니다. 이것이 수학 체감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뭐 성장 회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 KDI에서 최근에 한 걸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그 물적 자본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게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보니까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요. 투자율이 뭐 약간 이때 과잉 투자하다가 조금 내려간 거 있지만 투자율보다는 수학 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노동을 많이 투입하고 투자를 많이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성의 증가가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선진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을 엄청 하고 투자도 엄청 쫄라매고 많이 했기 때문에 소득은 3만 달러를 넘는 잘 사는 나라가 됐긴 했지만, 아주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잘 사는 나라 그룹에 말단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선진국 경제는 아닙니다. 왜? 성장의 패턴이 선진국 경제 성장 패턴이 아니에요. 왜?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가 차지하는 전체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과는 달리 매우 작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갈수록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 펜월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세계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 경제의 총 요소 생산성을 미국 대비 몇 %인지 그걸 봤습니다. 30% 그 수준에서 쭉쭉쭉쭉 이렇게 따라가다가 2000년대 와가지고는 제자리 걸음 오히려 뒤로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캐치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멀었거든요. 예, 원장님 간략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건 뭐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제 중요한 정책 과제들이 있는데 그 정책 과제는 지금 그 분과 회의에서 자세하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휴먼 뉴딜에선 사람의 가치를 우선해야 되고 사람의 능력을 키워가지고 경제 성장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학습과 일과 고용과 복지와 이것을 다 연결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디지털 뉴딜, 뭐 그린 뉴딜 그 분과 회의에서 자세하게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중요해가지고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그 박사님이 BAU 그래서 야 BAU가 뭔가 제가 그랬는데 보니까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놨습니다. No more business as usual. 지금 재정 확대를 한다 그러는데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은 이것을 돈을 또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쓰고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데다가 돈을 더 쓸까봐 제가 몹시
걱정이 됩니다. 재정 확대를 주장을 하면서도. 그래서 기존의 정책에 무조건 돈 많이 더 쓰는 거, 그 다음에 서랍 속에 들어있던 정책 꺼내가지고 돈 많이 쓰는 거, 이거 하면은 안 된다. 재정 개혁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 큰 방향은 산업에 대한 지원에서 사람에 대한 지원으로, 물적인 거, 건설 이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 사람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 교육, 복지 이런 데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꾸 돈을 여기저기 뿌리는 것보다는 시장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알아서 기업도 생기고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 돈 벌려고 유망한 데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진짜 그 지속 가능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말하느냐 하는 것은 분과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뭐 R&D라든가 뭐 그 연구원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인데, 성과는 앞에서 봤듯이 궁극적인 성과로 봤을 때는 매우 낮다. 특허는 많이 내지만 쓸모없는 특허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쓰는 방식으로 돈 더 이상 쓰면 안 된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지원은 더 사실은 자꾸 기업이 연명하도록 지원하지 말고 새로운 싹이 터나오도록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시장의 경쟁의 압력에 의한 혁신, 자꾸 지원해가지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 경쟁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쟁하도록 하려면은 규제도 바꿔야 되고, 또 그 기업들이 망해도 사람은 보호가 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빨리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최근에 뭐 인보사 사태도 있었고 뭐 저 에너지 저장 장치 사태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뭐 안전 기준이나 이런 거를 뭐 다 없애가지고 기업 멋대로 하라 그러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완화된 규제 환경에서 그것을 혁신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릴 수 있다는 그 사회적 신뢰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으면 규제 개혁이 앞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장치, 사회적 신뢰 장치가 필요하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제가 답답해가지고 이런 수식도 오래간만에 만들어가지고 계산도 해보고요, 컴퓨터 돌려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그랬는데,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 전환적 뉴딜을 잘해가지고 잠재 성장률을 좀 올릴 수 있다면은 0.5%만 늘린다고 하더라도 22년 만에 이 GDP 10%에 해당하는 그 일시적 재정 투입을 만회할 수 있다. 국가 채무 비율을 상해서 그렇다 하는 거고, 잠재 성장이 1%가 올라가면은 14년이면 된다. 설사 이자율이 올라가서 크라우딩 아웃이 다이내믹하게 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괜찮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보여준 거고, 물론 이것이 일시적인 지출이 아니고 그 항구적인 지출의 증가는 그 국가 채무 비율을 가면 갈수록 폭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경기 회복 후에 세수 확대 조치를 세금을 올려가지고 그건 해야 되는 거다.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 이 범부처적으로 현명하게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자리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유정일, 방금 발표하신 유정일 원장님, 그리고 오늘 자장을 맡아주실 강현수 원장님, 그리고 성태윤 교수님, 주상영 교수님을 모시고 전체 회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토연구원의 강현수 원장님께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약간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4시 반까지는 무조건 맞춰주셔야 또 분과가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전체만 활성화되면은 또 분과가 저거될 수 있으니까요. 분과 회의에서 활성화한 토론이 또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체 회의 진행에 대해서는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님께 맡기고,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님, 주상영 건국대학교 교수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큰 박수로 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국토연구원 강현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바로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급해도 일단 저 토론자 두 분은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 바로 왼쪽에 연세대학교 성태윤 교수님 오셨습니다. 좀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 교수님은 자타가 다 아마 매우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이 필요 없고요. 제가 양력을 봤더니 한국개발연구원에 잠시 계셨으니까 우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하고도 깊은 또 관계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옆에 건국대학교 주상영 교수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역시 워낙 유명하신 경제학자니까 별다른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양력을 보니까 우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하고도 인연이 있으십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또 좀 같이 좀 계셨습니다. 다 우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깊은 관련이 가진 두 분 모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간에 굉장히 좀 쫓기고 있기 때문에 두 분 우리 지정 토론자분들이 약 한 8분 정도만 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같이 방청객에 있던 분들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8분 넘어가면 좀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 교수님 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성태윤입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전환적 뉴딜 정책 제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아주 매우 중요하고 제 보기에도 이제 뜻이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과연 실현 가능한가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정책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실현 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경기 부진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확대를 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시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확대 재정 정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어떤 재정 정책의 준칙을 가지고 하느냐가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원장께서 얘기하신 파트를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결국 재정 정책의 준칙으로서 잠재 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 지출을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문제이냐라고 우리가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 확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정책적으로 특히 수요 부진 상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뉴딜의 경우에 미국에서 있었던 뉴딜의 경우에도 이 정책 중에서 일부 부분은 평가가 비교적 좋은 부분도 있고요. 또 뉴딜에서도 평가가 나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비교적 평가가 좋았던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과 같이 실제 우리가 현대적 개념에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즉 생산성을 제고한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사업과 연계된 사업들은 비교적 그것이 물적인 부분이든 휴먼에 관련된 부분이든 평가가 비교적 좋았던 것 같고요. 이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에 대해서도 이제 평가를 할 때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으로 평가하고 이후에 부작용이 있어서 이를 해결하는데 좀 오히려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대개 이제 직접적인 가격 변수에 사실상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변수들 이런 부분들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환적 뉴딜의 개념을 한 것은 정부가 정책을 재정을 확대해서 사용을 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것이 과연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분야냐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제 논의되고 있는 세 가지 큰 관점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학문적인 개념에서 잠재 성장률을 제고하는 측면과 매우 밀접하게 상관할 수 있는 정책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아마도 휴먼 뉴딜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인간에 대한 투자이고요. 결국은 인간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경제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모든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최저임금 분야에 대해서 실제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임금 분야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발생.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말하자면은 개인의 장기적인 인적 자본 개발과 투자된 형태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연결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충분히 우리가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이러한 재정 확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보면 결국 이제 국민 기본 역량 계좌 제도라는 것이 실제로 휴먼 캐피탈을 발전시키고 이걸 통한 생산성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자금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충분히 평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이런 계좌에 지출되는 정부 지출은 이후에 이러한 인력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상당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국은 노동 부분에서의 경직성을 어떻게 또 해결해 줄 것이냐의 문제도 같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지원만 이루어지게 되면 교육 이후에 이분들이 특히 청년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잡는데 또는 그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재정 지원이 사실상의 복지 지원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러한 형태의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하는 과정이 실제로는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시켜 줄지와 연결하는 그런 재정 정책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얘기해 주시는 그린 뉴딜의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우리가 외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환경,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에 정부 재정 지출을 확대할 때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도 구축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민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비와 투자 부분을 구축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이런 그린 뉴딜의 형태가 이런 구축 효과를 최소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서민을 위한 또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주택 공급 사업 자체가 실제로는 민간 건축 사업들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문제가 실제로는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러한 에너지와 관련된 또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내재화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는 정부의 투자와 재정 지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가능한 민간 투자를 구축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가운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러한 테마의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디지털 뉴딜의 경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종의 플랫폼 경제로 전환되면서 매우 시장 독점력, 시장 파워가 높은 쪽으로 이 시장을 장악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막기 위한 이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걸 막으면서 또한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개별 회사, 개별 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이미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런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들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일반적인 산업과 기업에 대한 측면은 규제를 합리화해 나간다는, 전 사실 이제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제 규제 완화라는 표현을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제 합리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결국은 정당한 또는 공정한 경쟁의 개념.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재벌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이러한 재벌의 과도한 독점력이 결국 시장 경제의 원활한 움직임을 방해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결국은 디지털 전환이 실제 이러한 과도한 독점력을 가지는 체제로 변환되지 않도록 해가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 부분은 접근하는 게 맞고, 이 재정 지원과 관련된 측면은 앞에 나왔던 휴먼 뉴딜적인 측면과 연결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오늘 이 전환적 뉴딜 정책으로 이야기된 부분, 그리고 그 중에 이야기된 그 세 개의 항목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보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재정 평가 사업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의 경우에도 예비 타당성 검사 자체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예비 타당성 검사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기하셨던 잠재 성장률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분야의 외부 효과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평가는 아예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또 재정 준칙에 있어서도 재정을 늘리지만 그 재정을 늘리는 부분이 그냥 늘리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떻게 보면 모티베이션을 제공하셨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정책 제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경제 성장률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재정 투자의 필요성,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우리 주 교수님, PPT를 하십니까? 예, 저희들. 예. 네, 건국대학교 주상장입니다. 이렇게 큰 주제 세미나에 토론자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PPT 몇 장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뭐 세 가지 뉴딜에 대해서 그냥 그 디테일한 코멘트를 하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가요? 이쪽으로 해. 아까 그 유종일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한국 경제 이게 소비가 이제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드렸고 사실 민간 소비가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GDP의 50%가 채 안 되는데 이제 정부 소비를 합쳐봐도 이거는 이제 제가 이게 정부 소비까지 합한 소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90년대 그러니까 2000년부터 그린 90년대 후반부터 그린 건데요. 한국의 경우에 이제 뭐 GDP 한 65%이 정도 내외에서 그냥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다른 나라들 OECD 국가도 그렇고 뭐 우리가 소위 3050 클럽의 그 선진국들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적어도 한 10% 이상 한 20%까지 이제 소비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오늘도 역시 이제 생산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과거의 습관 관성이기도 한데 우리는 이제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희생하자. 그래서 저축을 많이 해야 되고 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강박관념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출생률이 줄고 수축 사회로 가게 만든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뭐 그 1950년대 말 60년대 뭐 이럴 때 그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이제 동태적 효율성, 뭐 동태적 비효율성 뭐 이런 개념을 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 하면은 이제 뭐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잘 알고 있는데 이제 다이나믹하게 그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했을 때는 우리가 소비하고 저축이 있는데 이제 이 소비하고 저축의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동태적으로 효율적인가 뭐 이런 개념이 되는데요. 이제 뭐 몇 가지 기준이 있지만 우리가 그 자본소득, 그러니까 축적한 자본으로부터 얻어내는 소득의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면 그건 이제 동태적으로 효율적이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이거 뭐 제가 한 연구가 아니고요. 2018년에 UCLA 대학의 뭐 젊은 교수인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적한 자본으로다가 얻어내는 그 이윤을 포함한 그런 자본 소득 범위 내에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걸 오버하고 있다. 그것도 많이 오버하고 있다. 특히 이제 이 사람이 찾아낸 것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동태적으로 효율적인데 뭐 이 나라는 좀 약간 경계의 선상에 있고 유독 일본하고 한국이 동태적으로 비효율적인 경제인 것 같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과 한국이 대표적이라는 건데 이제 유난히 그 저축과 투자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낮은 소비, 그 결과로 낮은 사회후생, 이제 이걸 이제 버티면서 살았던 것이고 아까 유종일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사실 저출산을 선택한 것이다. 비혼과 저출산을 선택한 것이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적 뉴딜이 필요한데 우린 여전히 이제 성장을 버리지 못해서 성장 얘기를 하지만 그 성장이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사회 재생을 위해서라도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인들은 저축과 투자에 매달리며 최적 수준에 못 미치는 소비를 지속해 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연금 제도하고 사회 안전망이 미비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공포 그리고 자신감 상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비혼과 저출산을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인구 구조가 이제 역피라미드화 돼가고 있는데 여전히 근데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막연하고 이상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언론이나 사람들이 부양 부담이 앞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생률은 더 떨어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게 뭐 여기에 무슨 어떤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현대 사회에는 출생률의 자동 회복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생률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 재생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률을 개선하는 효과가 비록 크지 않고 미미하더라도 지금 그 복지 확대 등 뭐 사람 중심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아까 원장님께서 이제 야심찬 시뮬레이션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인 재정 지출을 확 늘리면은 잠재 성장률이 한 3.3% 명목 성장률이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한 입장인데요. 근데 202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 이후가 되겠죠. 뭐 KDI의 전망하고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2020년대 이후 3% 성장이 힘들 것으로 본다. 저는 사실 2%대도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거를 KDI에서는 주로 이제 생산함수 접근법으로 추정을 하는데 예측을 하는데 저는 그냥 뭐 아주 간단한 그냥 항등식으로다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는 이제 지난 3월에 통계청에서 장래 인구 특별 추계를 했는데 그 전망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생산 가능 인구에서 이제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이 15세, 64세 고용률이 뭐 그래도 앞으로 한 10년간 지금 한 67% 정도 되는데 이게 뭐 올라가서 한 69% 정도는 된다. 뭐 이런 가정을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항등식인데요. 이게 잘 보시면 GDP가 Y고 그다음에 이거를 4개 항목으로다가 쪼갠 것입니다. 그래서 총 인구가 N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는 WAP입니다. 그럼 이거 총 인구고 이건 N분의 WAP니까 전체 인구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WAP분의 L은 취업자고 그러니까 이건 고용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취업자 1인당 산출 또는 취업자 1인당 생산성이 되겠습니다. 이걸 4개 항목을 곱하면 다 캔슬 아웃돼서 이제 Y만 남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증가율에 더하기가 되겠죠. 네, 이제 1분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부터 올해부터 2028년까지 10년까지만 뭐 먼 데까지 보지 않고 가까운 미래를 보면 이제 만약에 지금 요 N하고 요 2개 항목은 그냥 통계청 값을 그냥 갖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한 몇 년 지나면 사실 그냥 정체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0.02% 증가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생산 가능 인구는 무섭게 감소합니다. 이게 매년 이 속도로다가 이제 감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플러스 요인으로서 제가 억지로 뭐 그래도 고용률이 조금씩 증가한다 그래서 0.3%씩 증가한다고 가정을 했고, 근데 이런 전제하에서 성장률이 3.3%가 되려면 요게 이제 나머지가 되겠죠. 1인당 산출 또는 1인당 생산성이
매년 3% 중반, 4%대 이렇게 증가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선진국이 된 나라 중에 이렇게 1인당 산출이 이런 속도로 다 증가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2% GDP가 2%를 가정했을 때 취업자 1인당 생산성이 얼마큼 증가해야 되냐면 이것도 역시 2%대로 계속 꾸준히 증가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보통 이제 뭐 추세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1인당 생산성이 한 1%, 1.5% 그 정도 성장하면은 그냥 단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물론 이제 여기다 이제 생산성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그냥 기본 항등식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인구 구조를 감안한 이런 기본 항등식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 뭐 아무리 잘 한다 그래도 한 2% 잘하면 2% 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재정 확대는 우리가 너무 성장 생산성 이렇게 하지 말고 성장을 제고하는 그런 효과가 우리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우리 사회 재생을 위해서 필요한 그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의 우리 토론 잘 들었고요. 두 분의 토론이 비슷하면서도 약간 또 좀 초점이 다르다는 건 뭐 아마 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좀 다른 분들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한 3분 정도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편하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신 분들은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우리 지정 토론자분들의 시간을 줄여가지면서 좀 우리 방청객분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디 좀 의견 주실 분 안 계셔요? 자, 그러면은 오히려 좀 뭐 우리 방청객분들은 좀 이 분과로 가셔도 좀 말씀을 많이 주시고 우리 성태영 교수님 조금 못하신 말씀 한 2분 정도 해주시고 주 교수님도 해주시고 우리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뭐 생산성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부분하고 관련돼서 이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면 산업이 경쟁력을 갖게 할 것이냐가 기본적으로는 개방 경제 하에서는 여전히 제일 유효한 파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게 폐쇄 경제적인 모델을 다루고 있지 않고 우리가 이제 내수를 확대하는 부분은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 규모상의 어쨌든 한계가 있는 것은 또 역시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오늘 나와 있는 이 휴먼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그리고 디지털 뉴딜이라고 불리는 이 개념도 우리가 물론 이제 정부가 어떤 특정 산업을 지정해서 지원해내는 뜻이 아니라 이 실제로는 지금 오늘 얘기한 요 3가지 뉴딜의 패러다임에 제가 보기에는 이 섭 카테고리가 실제로는 현재 글로벌 경제 하에서 산업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한 키워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위원장께서 이제 요 키워드를 제가 보기에는 잘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따라서 결국은 이 3 뉴딜의 키워드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라는 개념. 그리고 산업 경쟁력이 중요한 이유는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자원, 특히 노동과 관련된 자원 재배치가 실제로는 상당히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노동 자원 재배치, 결국 이제 노동을 우리가 자원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고 또 인간 자체로 우리 사람 자체로 또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혹시라도 그 재배치의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사회복지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쪽에서의 재정 지출이 실제로는 이런 파트들은 뭐 아까 이제 뭐 주 교수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생산성으로 매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필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재정 지출을 보다 좀 더 포커싱해서 하면서 규모를 키운다고 하면 좀 더 효율적이면서도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 교수님 뭐 한 2분 정도만 더 추가적인. 뭐 거시경제 정책으로다 주로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 97년 외환위기 그다음에 2008년
또 글로벌 위기 뭐 이때만 좀 그 확장적인 거시 정책을 폈고 사실 선제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앞서서 그 확장적인 거시 정책 특히 재정 정책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이 저는 그 선제적인 재정 정책을 써야만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뭐 다행스러운 것은 뭐 여러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재정 여력이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거든요. 뭐 이렇게 뭐 장기 이자율, 뭐 국채 3년물, 뭐 5년물, 뭐 이런 그 국채 이자율이 한 1.5% 정도밖에 사실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장을 뭐 아무리 못해도 명목으로다가 실질 아니고 명목으로다 3% 정도를 한다면 우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1.5%로 빌려서 3%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럴 때는 이제 사실 국채 비용이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채무가 그렇게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이 비용이 생각보다 낮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자율이 낮을 때 재정 확장 정책을 써야 아까 구축 효과 말씀하셨는데 구축 효과가 가장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판단해서 지금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해야 될 타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유종일 원장님 쭉 작업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봤는데 또 이 전 스토리가 사실은 있습니다. 바로 전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작년 말에 저희들이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이때도 이 뉴딜을 좀 제안한 게 제목이 예방적 미래지향적 뉴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종일 원장님이 바로 요 앞에서 전환적 뉴딜이라는 개념 바로 전에 유 원장님 처음 시작했을 때는 선제적 뉴딜이었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뉴딜이란 말이 대공황 때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쓰던 용어인데 뉴딜이 현재 문재인 정부는 뉴딜을 도시재생 뉴딜에서만 뉴딜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이미 뉴딜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방적 혹은 선제적 혹은 미래지향적 용어들을 계속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전환적 뉴딜이라는 용어까지 이제 왔는데 어쨌든 저도 뭐 사회자로서 한번 질문 드리면 이 전환적이라는 의미를 조금 한 번만 좀 더 부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전체적인 두 분의 토론자 말씀과 우리 유 원장님이 시간이 없어서 미처 못한 말까지 합쳐서 약 한 5분 정도 좀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만 좀 해주십시오. 예. 아까 좀 손을 안 드셔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세 가지 뭐 재정 확대 정책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저는 사실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휴먼 뉴딜, 그다음에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그린 뉴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세 가지 그러니까 디지털 그다음에 휴먼 그다음에 이 그린에 대한 투자가 과연 지금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느냐 사실 그거부터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 지금 시스템 자체가 불합리하고 불안정한 상태,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재정 확대 정책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회의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방향성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과연 그게 지금 현 상태에서 거기다가 또 재정 확대를 했을 때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뭐 뚜렷한 어떤 안심이 좀 안 든다 그거죠. 예. 유 원장님 총체적인 답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짧은 시간에 정말 좋은 토론, 지정 토론 해주신 두 분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두 분이 조금 시각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일단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예기치 않게 시간이 조금 생겼으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뉴딜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뉴딜 그러면 거의 뭐를 했냐면은 테네스밸리 프로젝트. 그래서 TVA 사업 해가지고 뉴딜 그러면 우리가 토목 사업 이런 이미지가 많아요. 그러나 루즈벨트가 이제 1929년 10월부터 이제 주식시장 붕괴와 대공황이 시작됐는데 3년 반 동안 미국 경제는 자유낙하 운동을 했습니다. 미국 산업 생산이 45%가 날아갔어요. 어마어마한 경제 수축을 했습니다. 그때 잘못된 것이 제가 후보의 함정이라고 제 멋대로 말을 만들어가지고 합니다만 경제가 꼬라박으면서 세수가 줄어드니까 재정 건전성 때문에 이게 지출을 쫄라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축소 균형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관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지금 세수가 영 좋지 않다. 당연하죠. 지금 경제가 1, 4분기 마이너스 0.4%고 뭐 2, 4분기도 지금 원하는 만큼 안 올라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세수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거 재정 확대하다 보면은 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겠네. 큰일 났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수가 그렇게 줄어든다는 것이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재정을 과감하게 확대해야 된다는 그 타이밍이다. 사실은 과거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자유낙하를 했던 것이고 루즈벨트가 1933년 3월 1일 날 대통령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뱅크 할러데이하고 금융개혁, 화폐개혁, 금융개혁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이 금융개혁, 기업개혁, 농업개혁, 사회보장, 노동개혁 이런 포괄적인 그 사회경제 개혁을 한 것이 뉴딜이고요. 뉴딜이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계약관계,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환하는 것입니다. 뉴딜이라는 것 자체가. 뉴딜이 무슨 토목공사하고 경기부양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경기부양에 대해서 씁쓸한 추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골 메뉴가 뭐였습니까? 부동산 띄우는 거예요. 특히 지난 최경환 장관 시절에 소위 빚내서 집사라 정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값 올려가지고 젊은 층의 좌절감을 더 만들어 놓고 가계 부채는 늘려놓고 이제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면 4대강 사업 이렇게 말썽이 많았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고 소위 무슨 청년 인턴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고용 숫자는 늘렸지만은 커피 인턴, 카피 인턴이다. 이것이 무슨 미래를 만드는 거냐 이런 비난들이 있고 지적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타당하다. 그래서 성태형 교수님이 강조하는 대로 진짜 우리가 경쟁력을 높이고 또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이것이 재정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재정 확대하면은 안 되겠다. 그러면 갈수록 그 재정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고요. 오재학 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그것과 일맥상통한 얘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제가 강조하는 것이 No more business as usual. 그래서 강조를 한 겁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돈을 쓰면서 자꾸 더 많이 쓰는 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 꼭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관련된 분야에서 디지털 관련된 분야에서 쓰는 돈은 과연 잘 쓰고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원칙을 강조했는데 그것이 몇 가지 원칙으로 모든 것이 포괄되지는 않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시장과 기회를 만들어주고 민간 섹터가 효율적으로 거기에 반응해서 일이 되도록 해야지 정부가 나서서 조금씩 돈 뿌려준다든가 뭘 자꾸 만들고 정부가 교육 프로그램 직접 하고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예를 들자면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성태형 교수님이 이제 강조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나 성장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 자체에 재생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맨 앞에도 그런 거예요.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 세상에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제 딸은 지금 20대 이제 후반이 됐는데 연애 대장입니다. 그런데 결혼할 생각도 없고 아이 낳을 생각은 더더군다나 없다는 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상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왜 애를 낳아가지고 그 고생을 시키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딸은 매우 잘 나가는 청년인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듣고 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장 백날 얘기해봤자 갈수록 애 안 낳고 그러면은 재정 건전성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는 거고 특히 이 정책을 실제로 제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정부도로 움직이라고 저는
푸시를 하는 겁니다. 정부가 실제로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이 미래 재정 건설성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어디까지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제가 아까 뭐 밑에서 말씀드렸는데 3.3%까지 올리는 건 제가 1.7%에다가 뭐 그냥 적당히 해서 그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뭐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냥 보수적으로 1.1% 잡고 해서 명목 성장률 2.8%를 베이스라인으로 잡았던 거고 거기서 올려가지고 0.5% 올라가면 3.2. 또 1% 올라가면 3.7까지 뭐 8까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그것은 명목이니까 실질 성장률은 그건 아니고 2%대를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중요한 주장을 하는데 오늘 갑자기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장소도 그렇고 시간대도 그렇고 해서 언론이 아마 언론들이 별로 안 온 것 같은데 그 커버가 잘 안 되는 시간이다. 제가 사실은 특정 언론기관 하기보다는 좀 그래서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했고요. 그래서 어제 일단 재정 확대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그 기사가 오늘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전환적 뉴딜의 내용에 관해서는 아마 뭐 오늘 저녁이나 뭐 아니면 이 시간대에 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걸 좀 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실제로 정부를 움직였으면 홍장표 위원장님 잘 들으셨죠? KD 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이 딱 4시 반이기 때문에 우리 1부 세션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발표해 주신 유정일 원장님과 두 분 토론자분들에게 박수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야, 우리 강현수 원장님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